자, 이번 강의는 메인보드 실무 과정 제2강입니다. 1강에서는 메인보드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제2강에서는 인터페이스 회로 해석 및 고장 수리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의 수강정 선행 조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이수해야 될 과목하고 참조 사이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 개요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메인보드는 모니터나 TV처럼 틀리게 각각 어떤 파트들이 나눠져서 개별 PCB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PCB 안에 모든 회로가 통합되어 있는 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구성 회로, 파트별 구성 회로에 대해서 좀 점검 좀 해보고요. 오늘은 이제 인터페이스 회로 쪽인데, 인터페이스 회로 쪽에서 보면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회로의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USB 인터페이스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 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인터페이스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SATA 인터페이스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 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의 어떤 고장 원인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파워 서플라이 쪽인데, 보통 SMPS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파워 서플라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지그들이 있습니다. 파워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을 해서 파워가 이상이 아니라면 이제 메인보드를 뒤져야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파워 테스트 지그는 어떤 종류가 있고 파워 테스트 지그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제가 몇 가지 그 선행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나 네이버 TV 채널이나 아니면 이제 공식 카페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먼저 어떤 메인보드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이수해야 될 과목을 듣지 않고 들으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 강의는 먼저 전기전자 기초 과정하고 모니터 실무 과정을 먼저 우선순위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메인보드 강의를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강의를 무시하고 기초 과정을 무시하고 듣는다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강의 효과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서 듣는다거나 네이버 TV를 찾아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공식 카페를 통해서 들으시는 목적이 하나라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그죠? 강의 효과가 없겠죠.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 메인보드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전기전자 기초 과정, 그 다음에 모니터 실무 과정을 좀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 강의들이 올려진 사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제 보통 올려진 강의 보면 전기전자 소자에 대한 기초 강의, 그 다음에 모니터 실무 과정 강의, 이런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떤 전자 쪽을 여러분 입문하기 위해서 뭐 구글링이라도 많이 해봤지만은 뭐 제 자랑 같지만 이렇게 기초적으로 알기 쉽게 올려지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들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마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유튜브 쪽에 들어가면 좀 여기 지금 사이트 링크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검색해 주셔서 검색창에다가 내 컴퓨터라는 내용을 검색 들어가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내 컴퓨터 채널이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전기전자 기초, 그 다음에 뭐 모니터 실무 과정, 그 다음에 뭐 지그 제작 과정, 뭐 운영체제에 관련된 거 이렇게 쭉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전기전자 기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실무 과정을 먼저 들으시면 되겠죠. 자, 네이버 TV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 네이버 TV에 이제 링크가 여기 있는데요. tvnaver.com/my.com 이라고 치고 들어가면 내 컴퓨터 채널이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전기전자 기초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 실무 과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공식 카페는 제 공식 카페는 cafe.naver.com KWA 아두이노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공식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면 네이버 카페는 정회원이 되지 않으면 못 보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회원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바로바로 등업을 시켜주니까 또 필요한 자료가 또 이 안에 있겠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 회로 해석 및 실무 그 고정 수리 과정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제가 그 1강에서 메인보드 개요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죠? 그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인터페이스 회로 해석 및 고장 수리부터 먼저 듣지 마시고 1강 올려진 1강이 있을 겁니다. 1강 메인보드 실무 과정에 보면 1강 메인보드 개요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먼저 듣고 2강을 수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강에서 했던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모니터 수리를 주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모니터는 딱 뜯어보면 여러분들이 복잡하지 않다는 걸 느끼죠. 왜 그러냐면은 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SMPS 부분이 립스 보드가 따로 돼 있고요. AD 보드가 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OSD 보드가 따로 돼 있고, 패널 쪽에 액정 쪽에 패널 보드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고장 문제점을 찾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 파트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메인보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 보드 한 장에 모든 회로가 다 통합이 돼 있어요. 모든 회로가. 예를 들어서 이 메인보드는 부팅 회로, 전원 공급 회로, 클락 회로, 리셋 회로, 바이오스 회로, 시모스 회로, 인터페이스 회로가 하나의 이 보드 안에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동작 원리라든가 회로 해석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은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간혹 이제 메인보드 수리를 입문해 갖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모니터 수리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뭐 노트북 쪽은 어떠냐? 메인보드가 뭐 데스크탑 메인보드나 노트북 메인보드가 거의 구조는 같잖아요. 단지 이제 뭐 액정하고 그죠? 배터리를 전원 공급할 거냐 아니면 아답터로 공급할 거냐 그런 어떤 그 변환 쪽의 회로가 좀 투과가 된 거지 이 원리적인 내용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전하고 메인보드가 약간 틀려진 게 이 노스 브리지라는 자체가 요게 옛날에 노스 브리지라는 칩이 하나 있었어요. 요게 사우스 브리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온 보드는 이 노스 브리지 이게 칩이 없습니다. 이게 그죠? 왜 그러냐면 CPU 속도는 나날이 발전돼 가는 거에 비해서 이 주변 장치들은 CPU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에서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한 단계를 줄이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출력이 될 때 CPU를 통해서 노스브리지를 통해서 그래픽카드를 통해서 출력이 되다 보니까 항상 이 한 단계를 거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없애자 해가지고 이 노스브리지 자체를 지금 여기 메인보드에 보다시피 이거 없애버렸어요. 이거를 그죠? 없어졌잖아요. 이거요. 이거를 CPU 안에다가 이 CPU 안에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인텔에서는 이걸 DMI 기술이라 해가지고 다이렉트 메디어 인터페이스라는 그 기술을 써가지고 CPU 안에 노스 브리지를 포함시켜서 이 하나의 중간의 단계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여기 노스 브리지가 있을 때는 이 노스 브리지 젖불이 좀 많이 났어요. 그죠? 노스 브리지 젖불이 나면 뭡니까? 부팅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BGA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이 노스 브리지가 지금 CPU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증상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면은 예전의 메인보드하고 현재 메인보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예전의 메인보드예요. 예전의 메인보드는 여기 사우스 브리지가 여기 있고 여기 노스 브리지라는 칩이 있었어요. 이게 그죠? 이게 하나의 중간 과정을 거쳐서 그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중간 관계 때문에 속도가 더 어떤 그 CPU 속도를 좀 더 잡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요걸 없애 갖고 이제 CPU 안에 요 CPU 소켓에 CPU가 들어가죠. CPU 안에 이제 노스 브리지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나온 이제 보드들이 뭐냐면 요게 이제 발전된 게 뭐냐면
요게 요 근래 나온 보드는 이제 여기 노스 브리지가 없죠. 여기 사우스 브리지 있지만 노스 브리지가 없죠. 그죠? 이 CPU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포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예전에보다는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걸 한번 볼게요.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CPU 있죠. 노스 브리지 있죠. 사우스 브리지 있죠. 그죠? 이 CPU가 여기 있죠. 이런 그 동작 원리들은 메인 데스크탑 메인보드나 노트북 메인보드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죠. 단지 이제 조금들이 부품들이 틀린 게 뭐냐면 지금 데스크탑 메인보드에서는 이런 전해 콘덴서 이런 전해 콘덴서 썼단 말이죠. 근데 노트북은 그죠? 노트북은 이 얇잖아요. 얇자 보니까 이런 전해 콘덴서를 쓴 게 여기 보면 이렇게 탄탈 콘덴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콘덴서를 쓴 거죠. 열 특성 강하고 고주파 특성 강한 이런 탄탈 콘덴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죠? 이 키가 높은 콘덴서 쓰면은 이게 걸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품만 이렇게 틀리게 탄탈 콘덴서 쓴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데스크탑 메인보드 동작 원리나 노트북 메인보드의 동작 원리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데스크탑 메인보드의 동작 원리를 알면 노트북도 여러분들이 손을 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단지 노트북에서 많이 고장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원을 넣으면은 화면이 안 나와 꺼멓게 되는 증상이 나온다. 즉 화면에 출력 안 되는 증상이 나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요 GPU가 이렇게 데스크탑처럼 슬롯에 꽂는 방식이 아니라 요렇게 메인보드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BGA 타입으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BGA 리역 장비로 얘를 칩을 떼어가지고 볼을 다 떼어내고 다시 새 볼을 볼랍을 얹어서 다시 여기다 붙이는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노트북의 90% 분량은 바로 이 뭡니까? GPU 분량이에요. 우리 데스크탑에서는 그래픽카드 분량 나면은 그죠? 슬롯에서 빼버리고 새 그래픽카드 끼면 되지만 이 노트북은 이 메인보드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BGA 타입으로. 그죠? 이 젖불이 많이 난단 말이죠. 회로하고 이 칩셋에 붙은 볼랍하고 뜨는 회로가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즉 연산을 못하니까 우리 LCD 액정에 노트북 액정에 화면이 안 나타나는 거죠. 검은 화면. 즉 뭐냐면 그 화면 무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띄는 그런 BGA 작업을 하는 거죠. BGA 리역은 우리가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죠.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회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전원도 마찬가지죠. 우리 메인보드 전원은 파워에서는 5V, 12V, 3.3V, 마이너스 12V, 파워구 시그널, 그 파워온 전압, 스탠바이 전압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CPU 전원은 어떻게 됩니까? CPU는 CPU에 따라서 1.5에서 1.85V의 어떤 구조를 갖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CPU 안에 VID 값을 가지고 이 PWM과 공조해 가지고 얘를 얘가 원하는 VC 전원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그죠? 그런 걸 이해 못하면은 수리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회로로 구조가 돼 있다. 그런 것이 이제 메인보드입니다. 자, 그 모니터 개요에서 얘기한 거지만은 이 메인보드는 이 여러 개 회로가 하나에 통합되어 있는 거죠. 메인보드 부팅 회로, 그죠? 전원을 켜고 끄는 이 부팅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전원 공급 회로가, 그죠? 24핀 그 파워 커넥터 소켓을 통해서 각 공급이 되는데 3.3V, 5V, 12V가 공급되는데 CPU 전원은 파워 서플라이 12V 전원을 받아서 스위칭 동작을 통해서 CPU VID 값을 각각 PWM과 드라이버 IC를 통해서 FET 스위칭을 해서 우리 지금 CPU에 맞는 전압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죠. 이 전원 공급 회로가 또 별도로 되어 있고요. 또 뭐 AD 보드도 여러 번 봤죠. AD 보드면 저기 그 크리스탈 있죠. 크리스탈.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클럭 회로가 있어요. 모든 소자들은 이 어떤 특정 주파수에 신호를 실어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럭입니다. 클럭. 그죠? 그죠? 클럭입니다. 이런 크리스탈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클럭을 고정 주파수를 가진 이 클럭을 가지고 이 클럭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CPU가 필요한 클럭, PCI 슬롯이 필요한 클럭, 메모리가 필요한 클럭,
뭐 사우스 브리지가 필요한 클럭 뭐 이런 것들을 얘가 클럭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주파수 분할을 해서 각 장치로 공급해주는 이런 또 회로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락 회로라고 얘기를 하죠. 또 리셋 회로가 또 있습니다. 리셋 회로는 장치들을 초기화하는 거죠. 장치를. 그런 리셋 회로가 또 이게 되어 있고요. 근데 바이오스 및 시모스 회로가 있어요. 바이오스. 우리가 전기를 넣었다고 해서 막바로 하드디스크에 운영체제를 띄울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스의 서비스 루틴을 통해서, 그죠? 서비스, 걔 지시에 의해서 하드디스크에 부트 매니저를 올려서 이제 부팅을 하는 거죠. 그 이제 바이오스 회로, 그 MCU 안에 그 바이오스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거죠. 우리가 뭐 프린터 출력을 한다든가, 입력을 한다든가, 전부 다 이 바이오스, 그 MCU 안에 들어있는 바이오스에 의해서, 바이오스 루틴에서 통제를 받는 거죠. 그죠? 이런 이제 바이오스 및 시모스 회로가 있고요. 인터페이스 회로라고 또 있는데, 인터페이스 회로는 이제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 USB 포트, 사운드 포트, 램 포트가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 회로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회로를 구성돼 가지고 이 PCB 기판 안에 통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량 요소 찾기가 통합으로 돼 있다 어렵죠. 우리 모니터 같은 건 뭡니까? 립스 보드 따로가 여기 있지. 또 AD 보드 이렇게 따로 있죠. 그죠? 또 이제 OS 보드가 이렇게 있죠. 액정 쪽에 패널 보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메인보드는 다 이렇게 회로들이 6개 회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들어있어요. 이걸 찾으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회로 흐름을 정확하게 모르면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메인보드 수리가 복잡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걸 알라 그러면은 전기전자 기초서부터 모니터 실무과정, 수리 실무과정을 마스터한 상황에서 메인보드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걸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이 강의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물을 보여드렸지만은 AD 보드를 봤을 때, TV 쪽에 그런 걸 봤을 때 메인보드 딱 보니 굉장히 복잡하죠. 예. 이 모든 회로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인터페이스 회로 쪽에서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회로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를 보면 지금 예전에는 이제 PS2 포트라고 그러죠. 이걸 PS2 포트를 이렇게 썼어요. 그죠? 썼는데 요즘은 이제 이 PS2 포트가 없어지는 추세죠.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고, 이게 지금 USB로 대체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일부에서는 고급 보드는, 그죠? 고급 보드는 지금 이 PS 포트가 이렇게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가 돼 있는데 색이 한쪽은 보라색, 한쪽은 녹색으로 돼 있습니다. 즉 마우스 키보드 공용으로 쓰는 거죠. 지금 옛날 건 어떻게 됐습니까? 키보드는 보라색, 마우스는 초록색이죠. 키보드 마우스 바꿔 끼면 동작됩니까? 동작 안 되죠. 근데 요즘 나오는 건 듀얼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거를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PS2 포트에 대한 기기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죠? 이런 이제 포트를 하나 넣어놨죠. 포트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보시면요, 지금 나오는 보드들은 PS 포트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요쪽이 이제 PS 포트죠. 이거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반쪽은 보라색, 한쪽은 녹색이잖아요. 키보드 마우스를 아무거나 꽂아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포트로 이렇게 하나가 제공이 됩니다. 그죠? 또 없어진 게 뭐예요? 시리얼 포트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있죠. 지금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은 뭐 지금 요 그래픽 포트도 보면, 그죠? 온보드 CPU, FOM 내 GPU를 쓸 경우는, 그죠? 요즘 RGB 포트도 사라져가는 추세죠. DVI 포트하고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HDMI, 또 최근에 나온 건 DP 포트라고 그래야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보통 DP 포트는 없고 DVI 쪽하고 HDMI 두 개가 나와 있죠. 이게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그죠?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지금 추세란 말이죠. 그죠? 그다음 USB도 지금 뭡니까? 그죠? 2.0에서 3.0에서 지금 3.1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CPU 속도가 매년 새로운 게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돼 가고 있어요. CPU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죠, 지금. 근데 CPU 속도만 빠르면 뭡니까? 주변 장치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죠? CPU가 빨라지면은 주변 기기도 같이 빨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변 기기 CPU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나온 산물이 뭡니까? SSD를 하드를 안 쓰고 SSD 쓰는 게 CPU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게 나온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옛날에 HP 그래픽 카드에서 PCI 익스프레스 16 3.0까지 나온 게 바로 그게 CPU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다 하는 거죠. 그죠? 메모리도 지금 뭐야 DDR1에서 DDR4까지 나왔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CPU 개발 속도와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주변 기기도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PS2 포트 쪽에서 할 건데 PS2 포트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PS2 포트는 이 구조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노치라고 그래요.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핀이 지금 또 6개가 돼 있는데요. 지금 6개 보면 여기서 보면 요 한쪽을 볼게요. 요걸 보면 그죠? 요 지금 4번이 뭐냐? 여기가 바로 VCC예요. 키보드 마우스는 5V 전원을 필요합니다. 5V 전원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스탠바이 전압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24핀 커넥터 중에서 빨간 게 5V 라인이죠. 5V 선을 통해서 이쪽에 VCC가 공급되는 거죠. 여기 지금 4번이 여기가 이 VCC예요. 5V 전원이 공급이 돼야 돼요. 키보드가 동작되려면 전원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5V 전원이 일로 공급이 된다. 4번 핀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죠. 4번 핀을 통해서. 자, VCC가 있으면 그라운드가 반드시 있죠. 그 반대편에는 요 부분, 요게 바로 그라운드입니다. 요게 3번 핀이죠. 요게 그라운드예요. 요게 그라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기들이 동작하려면 클락 신호에 동작 신호를 얹혀서 동작을 한다. 클락이 제공돼야 되겠죠. 클락이. 그 클락은 몇 번이냐면 여기서 보면 이 클락이 5번 핀이에요. 그죠? 5번 핀. 여기가 클락입니다. 여기. 요 부분이 클락이죠. 요 부분이. 여기 클락입니다. 여기가 요 번 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그 데이터가 전송이 돼야 되겠죠. 데이터 우리가 키보드에서 치는 그런 데이터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냐면은 바로 이제 요 1번 핀, 요 1번 핀, 요게 데이터예요. 여기가 데이터입니다. 여기가 데이터 핀입니다. 여기 데이터 핀. 여기가 데이터예요. 키보드는 입력 장치죠. 요로 통해서 내가 치는 데이터들이 일로 들어간다고요. 클락 신호에 실어서.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PCB 뒷면을 들치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찍을 때 여기다가 핀을 찍으면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PCB를 들쳐서 이 뒤에다 측정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키보드하고 마우스는 PS2 인터페이스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PS2 통신 프로토콜, 직렬 프로토콜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데 클락 핀 과 데이터 핀을 통해서 데이터 교환을 진행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여기 지금 뭡니까? 제가 여기 요 클락과 요 데이터 핀을 통해서 우리가 치는 데이터들이 입력이 돼서 CPU가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외형은 이렇게 같지만은 이 키보드 마우스를 요 보라색이 보통 키보드고 녹색이 마우스인데 반대편으로 꽂으면 동작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 PS4 단점이 뭐냐면 핫 플러킹 지원, 핫스왑을 지원을 안 합니다. 핫스왑을. 얘는 지원을 안 해요. 핫스왑은 뭐냐면 전원이 켜진 상황에서 꽂으면 키보드가 먹지를 않아요. 근데 USB는 뭡니까? 전원이 켜진 상황에서 꽂아도 USB는 바로 인식을 하죠. 우리가 USB 키보드 마우스라든가 USB 메모리라든가 바로 꽂으면 동작을 하죠. 근데 얘는 전원이 켜진 상황에서 이 마우스 키보드를 PS 마우스 키보드를 꽂으면 동작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핫스왑, 핫플러킹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제 매장에서 PS2 동그란 키보드 있습니까? 사간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사장님 이거 불량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물어보죠. 제가 이 동작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 어떻게 꽂으셨습니까? 다 컴퓨터를 부팅한 상황에서 뒤에 꽂으셨습니까? 네, 다 부팅한 다음에 뒤에 꽂았더니 키보드가 안 먹히는데요. 그거는 그러지 말고 다시 본체를 끄시고 키보드를 꽂은 상황에 부팅을 하십시오. 되죠? 그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원리를 얘기해주면 또 잘 모르기 때문에 그 USB 키보드하고 PS는 그냥 틀린
그 동작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아버리죠. 바로 이게 핫스왑, 핫플러킹이라는 기능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키보드 마우스는 PS2 포트는 요걸 이제 우리가 PS2 포트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PS2 인터페이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전원이 들어간 상황에서 본체가 전원이 메인보드 전원이 인가된 상황에서 꽂으면은 동작을 안 한다. 전원을 먼저 인가를 시키고 나서 부팅한 다음에 그죠? 전원이 인가되면서 부팅한 다음에 꽂으면 안 된다. 여기다 꽂고 나서 전원을 인가해서 부팅을 하면 그때 이제 키보드 마우스가 먹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사라져가는 방식이지만 키보드 마우스 이 컨트롤 그죠? 이 컨트롤러는 어디에 있냐면 보통 사우스 브리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우스 브리지에서 컨트롤해요. 얘를 그죠? 컨트롤 마우스 키보드를 그죠? iOS 담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 슈퍼 iOS는 안 하고 보통 사우스 브리지에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지금 요 핀 넘버는 어느 정도 아셔야 되겠죠? 요거는 그죠? 요쪽이 요게 VCC, 요게 그라운드, 요게 클락, 요게 데이터. 나머지 두 개, 그죠? 나머지 6번하고 2번, 요거는 노 커넥션, 그죠? 쓰지 않는 핀입니다. 요거하고 요 핀하고 요거는 쓰지 않는 4개만 쓰는 거죠. 4개만, 그죠? VCC, 그라운드, 클락, 데이터, 요거만 쓰는 겁니다. 측정할 때 우리가 뭡니까? VC 전압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들어오는지. 키보드가 동작이 안 되네? 그러면 VC 전압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클락이 제대로 동작이 되고 있는가? 오실로스코프로 재봐야 되겠죠. 데이터가 제대로 입력되고 있는 건가? 그죠? 오실로스코프로 재봐야 되겠죠. 그죠? 요건 디지털 테스트하기 하는 거고, 요 두 개는 우리가 여기서 오실로스코프를 측정해 봐야, 아, 지금 컨트롤러는 죽지 않았구나. V 전압이 제대로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핀 맵을 알아야 되고, 이 핀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키보드 마우스가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회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보통 이제 그 클락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서 제어를 하냐면 사우스 브리지에서 주로 많이 한다 그랬죠. 아이오보다는. 그 회로가 이렇게 돼 있죠. 회로를 보시면 자, 사우스 브리지에서 이 키보드 클락하고 데이터를 여기서 관리를 해요. 이 회로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쪽에 지금 이 키보드 마우스, PCB에 보면 여기가 키보드 마우스가 있는 데죠. 여기가 마우스가 있는 데입니다. 이 회로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전원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스탠바이 전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5V로 VC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전에 이게 점퍼가 있어 가지고 점퍼를 조정하면은 스탠바이 전압을 올 수도 있고 이거 안 하면 그냥 VC 전압 전원을 켜야만이 이게 전원이 공급되는 방식을 썼어요. 스탠바이 전원은 뭐라고 그랬죠? 전원 220V인가 하면 파워 서플라이는 오토 방식과 스탠바이 형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TV하고 데스크탑은 스탠바이 방식을 취한다고 그랬죠. 저 220V 전원인가 하면 5V 스탠바이 전원이 들어와요. 전원을 그 데스크탑 파워 온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 전원을 가지고 여기 이제 쓴단 말이죠. 대부분이 이제 요 옛날에는 스탠바이 전원을 쓰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5V 전원을 켜야 5V VC가 들어오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봅시다.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회로는 PS 인터페이스 회로, 칩 콘덴서, 칩 코일, 칩 저항, 점퍼, 사우스 브리지가 이게 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가는 소자들이 이게 하나의 회로를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회로는 클락 신호와 데이터 신호를 사우스 브리지에서 제어를 하는 거죠. 여기 사우스 브리지에서 여기에서 클락 신호를 주고 데이터 제어를 여기서 하는 거죠. 키보드 제어를. 자, 전원은 어떻게 된 거냐면 뭐 스탠바이 전원으로 받거나 아니면 뭐 5V VCC 번호를 받거나 하면 이 짬파를 통해서 휴즈를 거쳐서 그죠? 휴즈를 거쳐서 여기 보면 이 RM84라는 게 이 네트워크 저항, 어레이 저항이에요. 어레이 저항으로 이 전원이 공급돼서 들어가게 되면 이 어레이 저항을 통해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사우스 브리지하고 키보드 연결 이 회로에 그죠? 이 회로에 어떤 그 신호 증폭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호 증폭 작용을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또 여기서 보면 그 요 코일을 지나서 그죠? 코일을 지나서 이 전원은 어디 들어가냐면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에 이 전원으로 VC 전원으로 공급되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보면 이 코일이라는 게 쭉 이 라인에 데이터하고 클럭 라인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죠? 어떤 데이터 신호시 완충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완충작용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 지금 코일들이 4개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라인에 지금 이 콘덴사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필터링 역할을 해준다. 노이즈를 하나의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신호 노이즈를 걸러주는 역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요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휴즈가 나갈 수도 있고요, 코일이 쇼트가 될 수도 있고, 콘덴서가 단선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어레이 저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죠? 이 코일 콘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양호판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키보드 마우스 쪽에 그 보면 전원 들어갈 때 휴즈가 하나 연결되는데, 보통 보면 우리 일반 휴즈가 아니라 그죠? 휴즈형 저항, 휴즈블 레지스터라고 그러는데, 휴저블 저항하고 아니면 정특성 PTC 서미스터가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그죠? 서미스터는 뭡니까? 그죠?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증가하는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PTC는 뭡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올라가는 거예요. NTC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떨어지는 거죠. 반대 특성이 네거티브 특성이니까 이 정특성 서미스터를 쓴단 말이죠. 이 초록색으로 내가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걔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로 보호를 하는 거죠. 그죠? 어느 문제가 되면은, 그죠? ATX 전원이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휴즈가 여기 연결돼. 모든 회로는 다 휴즈가, 그죠? 회로 보호를 위해서 휴즈가 다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얘는 이제 일반 우리가 쓰는 뭐 AD 보드나 이런 데 쓰는 그런 어떤 칩 휴즈나 이런 게 아니라 휴저블 레지스터나 아니면 정특성 서미스터를 쓰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메인보드에는 보시면 여기 휴즈 여기 보이시죠? 요거 그죠? 110 쓴 거 요거. 요게 뭐냐면 PTC 정특성 서미스터입니다. 이게 요런 걸 쓰고 있어요. 요런 걸. 문제가 다시 해결이 되면 얘가 저항값이 나서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요런 걸 쓰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 쪽에 이 회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우스 브리지하고 키보드 마우스 쪽에 이게 연결이 돼서 중간에 전원을 받아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신호를 갖다 증폭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완충 작용에서 이런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신호나 데이터를 갖다가 노이즈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필터링 콘덴서들이 쭉 달려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는. 그죠? 자, 이 회로를 좀 약간 머릿속에 상기할 필요는 있겠죠. 옛날에는 보면 이제 요런 그 휴즈들이 잘 나갔어요. 요런 휴즈들이 정특성 그런 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갈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렇게 뭐 잘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고장 점검 수리 쪽에 봐서 양부판 및 전압 및 파형 측정 쪽을 보면,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쉽게 고장나는 부품은 칩코일, 칩콘덴서, 그 저항, 그죠? 휴즈형 칩 저항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손상이 돼요. 키보드 마우스에서 쉽게 나타나는 고장은 이잖아요. 키보드 마우스가 먹질 않습니다. 그죠? 사용할 수가 없는 증상. 키보드 마우스 인식되지만 사용할 수 없다. 키보드 마우스를 간혹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오죠. 키보드과 엔터를 쳐도 먹히지가 않아. 이런 데는 회로 손상이 돼서 그러죠. 주로 원인을 보면 이 치코일 파손이라든가 치콘덴사 파손이라든가 휴즈 저항, 그죠? 뭐 풀업 저항, 그죠? 이런 부분들. 간혹 이제 냉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키보드 PS2 포트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브루 쪽에 냉납. 간혹 이제 바이오스 손상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많지 않고, 보통 보면 이런 회로 쪽에서 이런 소자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측정할 건 뭐냐면, 이런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치코일이라든가 치콘덴사들이라든가 뭐 휴정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체크를.
요 소자 측정하는 것은 제가 아까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전자 기초과정에 들어가서 치코일은 무슨 역할을 하며 치콘덴사는 무슨 역할을 하며 양극판을 어떻게 하는지 또 읽는 건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측정을 할 때, 고장 수리를 할 때 우리가 쓰는 장비는 어떤 거냐? 이 디지털 테스터기는 여러분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전압 측정할 때. 테스터기는 파형을 측정할 수가 없죠.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죠. 그래서 이 테스터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통 클락이나 데이터, 뭐 AD 보드 측정할 때도 우리가 보통 보면 발진 소자의 발진 파형 측정할 때도 많이 썼던 장비가 이 오시로스코프죠. 오시로스코프는 파형을 측정하기, 파형을 보고 이 클락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파형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죠. 그래서 오시로스코프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메인보드에 보면은 이 치콘덴사, 치코일, 이게 굉장히 조그만 SMD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테스트하기하고 측정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조금 여유가 계시다면 스마트 트위저라는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요즘 그 장비가 고가죠. 저가로 나온 장비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 측정하기 좀 편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고가형 스마트 트위저는 안 갖고 있고요. 저가형을 갖고 있는데 이 저가형과 고가형 차이는 뭐냐면은 저가형 같은 경우는 요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인덕터, 캐패시턴스, 그냥 레지스턴스, 그죠? 다이오드 이런 걸 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요 장비를 하나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는 이제 요겁니다. 요게 저가형 장비죠.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입니다. 요게 가격은 한 6만원 선? 네. 이렇게 이제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전원을 꾹 누르면 이 모드가 나와요. 이렇게 이 저항 모드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다이오드 모드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콘덴서 모드로 할 거냐. 그래서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다면 요 조그만 소자들은 그죠, 이렇게 집게로 찍으면 바로 나타나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측정하기가 좀 편하죠. 이렇게, 그죠?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좀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하다 보면요, 이 장비가 좀 좋으면은 좀 작업성도 좋고 수리하기 좀 편리하죠. 근데 장비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없다면 지름길을 갈 걸, 그죠? 우회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비하고 지근은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놔야 수리하는 사람들이 좀 고장 요소 점검이라는 걸 빨리빨리 해내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 양 나중에 장만하려 그러면은 요 스마트 트위저 요 가격을 보니까 캐패시턴스까지 되는 게 한 20만원 정도면 살 것 같습니다. 20만원 작은 돈 아니죠. 예, 저도 엄두를 좀 못 내고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기초과정을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페이스 회로 중에서 이제 들어갈 소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어요. 메인보드에 아까 보여드렸죠. 메인보드에도 보면 이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크리스탈이 여기 보면 요 크리스탈이 여기 있죠. 여기 요런 게 크리스탈이죠. 이런 것들이 크리스탈입니다. 그죠? 요 크리스탈을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를 말씀드릴게요. 모든 전자 소자들은 이 발진 주파수, 그죠? 얘가 출력해낸 발진 주파수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메인보드에서는 14.318MHz라는 고정 주파수 갖고 이 크리스탈을 가지고 이 클럭 제너레이터라는 소자를 통해서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뭐 키보드에 필요한 거, 사우스부에 필요한 거, 뭐 CPU가 필요한 이 클락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탈을 보통 보면 뭐 수정 발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정 발진자라고. 그래서 이 수정편에다 수정을 잘라서 양쪽에 전극을 따가지고 전원을 가하니까 어떤 희한하게 어떤 이 주파수가 나오더라. 그죠?
고유한 어떤 주파수가 나오더라.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 두 개를 뽑아서 이 고정 주파수를 어떻게 어떤 각도로 잘렸냐에 따라서 뭐 12메가짜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14.318메가헤르츠짜리도 있고, 뭐 25메가헤르츠짜리도 이렇게 나온 거죠. 고정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회로에 쓰는 거죠. 뭐 시계에도 들어가 있고, 뭐 다 이 크리스탈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을 보통 수정 진동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여러 개 생겼는데 보통 이제 메인보드에 쓰는 것들은 보통 이런 형태를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거. 뭐 AD보드에서는 이런 거 12메가헤르츠짜리 걸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그 클락은 뭐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죠? 마스터의 마스터의 지휘에 의해서 악기가, 그죠? 소리를 내고 강약을 내고, 그죠? 그 박자에 맞춰서 각자 악기가 그 기능을 발휘했을 때 하나의 앙상블을 이뤄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이 말하면 지휘자라는 얘기죠. 그 지휘자에 맞춰서 각자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 박자에 맞춰서 동작을 시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메인보드는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14.318이라는 이 고정 이 클락을 가지고 이걸 CPU 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얘를 받아가지고 이 클락 제너레이터라는 이 소자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주파수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 주파수를 가지고 14.318MHz를 가지고 이 클락 제너레이터는 통해서, 그죠? USB가 필요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CPU가 필요한 거, PCI가 필요한 이걸 클락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뭐 메인보드에 보면 저 AD보드, 모니터 AD보드 보면 뭐 12메가의 고정 주파수를 가지고 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스케일러에서 또 필요한 걸 분할을 해서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죠. 그건 또. 자, 그럼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쪽에 클락을 측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오실로스코프를 써야 되는데, 자, 하나는 그라운드에 물리고 프로브를 갖다가 이 클락 이 수정 발전자 쪽에 댔을 때 이 주파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 신호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신호가 안 나온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얘가 동작하기 위해서 VC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테스터로다 전압을 재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 지금 2.29V가 나오네요. 그죠? 이 전압이 들어가고 있는지, 전압이 안 들어가면 얘가 동작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파형이 정상에 나오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콘덴서. 이 전기전자 기초과정을 안 듣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콘덴서는 이제 뭐냐 전기를 축적하는 그 소자죠. 그죠? 전기를 축적하는 소자. 근데 메인보드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쓰냐면 이제 이런 전해 콘덴서를 많이 씁니다. 이런 전해 콘덴서를. 그죠? 요런 건 이제 노트북에서 탄탈이라는 노트북에 쓰고 있는 거고요.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PCB 기호는 C라고 돼 있어요. 콘덴서 약자를 따서. 아까 크리스탈은 뭡니까? 수정 발전 X로 돼 있어요. 크리스탈하고. 그래서 소자가 비슷한 모양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PCB의 이 마킹명을 보고 이게 뭐 IC다, 콘덴서다, 발진을 하는 어떤 크리스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C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전해 콘덴서는 뭡니까? 극성을 가지고 있죠. 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보드에서는 극성을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쓰고, 또 하나 뭐냐면 많이 쓰는 게 이 치 콘덴서 이걸 많이 써요. 얘는 극성이 없죠. 표기명도 없어요. 이런 두 가지를 많이 쓰죠. 자, 메인보드 지금 그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외로 쪽에 보면 이 치 콘덴서를 많이 써요. 치 콘덴서를. 그래서 우리가 적층 세라믹 콘덴서 또 내지는 MLCC라는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보통 보편적인 예로는 치 콘덴서를 많이 쓰죠. 치 콘덴서를.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메인보드에 보면 콘덴서들이. 여기서 좀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조그마한 부품들인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쪽에도 보면. 그죠? 이런 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조그만 콘덴서들이. 치 콘덴서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얘는 뭐냐면 표기명이 없어요. 이 표기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뭔지 이 소자가 뭔지 알려면 마킹명을 봐. 이 C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표기명이 없어요. 조그맣다 보니까 기록을 못 하는데 얘는 뭐냐면 이 크기가 용량하고 내압을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량이다. 이 콘덴서트가 났다 측정을 해보니까 이 부분 하나로는 구입이 안 돼요. 뭐 100개 단위 이상으로 주는데 이걸 사서 쓰는 사람이 없고, 보통 이제 매장에 보면은 보통 패보드가 많죠. 패보드에서 이제 그걸 떼어서 쓰는데 아무거나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얘 치콘덴사는 표기명이 없기 때문에 크기가 용량 곱하기 내압이다. 그죠? 아까 같이 안 하면 측정을 해보는데 일반 테스터기 갖고는 측정이 잘 안 돼요. 아까 말한 그 스마트 트위저라든가 LCL 메타로 측정해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장비로 측정하면 좋겠지만 없으면 뭐냐면 이 크기를 알아야 된다고요. 크기를. 그래서 보통 3216이다. 그러면 가로가 3.2mm, 세로가 1.6. 굉장히 작아요, 이거를. 이걸 눈대중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눈대중으로 어렵다 그러면 뭐냐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그런 도구가 있죠. 인터넷에서 보면 굉장히 싼데 그런 도구는 굉장히 싸요. 가격이 뭐 10,000원대면 사는데 그런 걸로 요를 사이즈를 재가지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뭐 눈대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요렇게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쌉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요 내경을 재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정확하게 나오겠죠. 눈금을 읽으면 요런 걸로도 여러분들이 뭐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대충 자, 저항이라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저항은 뭐냐면 전기 흐름을 제어하고 전류 크기를 제한하는 요소가 저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항 표시는 PCB 평면 R로 되어 있어요. 레지스터의 약자를 짜서 R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쓰는 것은 우리가 메인보드에서는 요 칩 저항, 이걸 많이 씁니다. 그죠? 칩 저항을 많이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뭐 그 립스 보드나 많이 쓰고 주로 칩저항을 많이 쓰는데, 칩저항은 이 표기명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표기명을. 그래야지 테스트를 측정했을 때 그죠? 이 각 갖고 차이 난다면 그죠? 용량 감퇴가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칩저항은 이런 표기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메인보드에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여기 뭐 105, 510, 뭐 33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표기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105로 4로 돼 있다 그러면 요 앞에 첫째 자리수, 요 둘째 자리수, 세 번째가 배수예요. 배수. 그죠? 곱수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104라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 104라 그러면 10에다가 0의 개수가 4개가 붙는 거죠. 그죠? 4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510이다. 510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게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잖아요. 그럼 5일이 5고 요게 배수라고 그랬죠. 10의 영승이잖아요. 그죠? 10의 영승은 1이죠. 51오음이 되는 거죠. 이 515오음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건 배수기 때문에 10의 영승은 1이니까 우리가 배수로 봐야 되는 거지. 요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읽으면 되고요. 어레이 저항은 뭡니까? 아까 콘덴서도 어레이 콘덴서가 있고 저항도 이 저항을 갖다가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다가 33오hm 짜리를 네 개를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패키지 저항, 어레이 저항, 네트워크 저항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어레이 저항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집적도를 높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330이라는 건 뭡니까?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이게 배수잖아요. 33이 오고 10의 영승이니까 그죠? 10의 영승은 1이죠. 33오음이죠. 어떤 분은 이걸 335오음으로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죠.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저항도 아까 그 휴저블 레지스터라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 0ohm짜리가 있어요. 0ohm짜리. 그죠? 이런 거. 여기서 보면 이 그래픽 카드인데요. 저항이 돼 0ohm. 왜 썼을까? 그죠? 보통 보면 저가형은 이 점퍼 역할을 이렇게 철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약간 좀 가격이 있는 것은 여기다가 0ohm짜리 하나의 점퍼 역할을 해주는 이 0ohm짜리 저항을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저항을 쓰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 색뒤 저항을 보면 검, 녹, 은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뭐 실전 0ohm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거. 그죠? 그걸 우리가 휴저블 레지스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항은 저항인데 휴주의 역할을 해주는 저항이다 해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메인보드에서도 이런 0ohm짜리 저항 많이 쓰죠. AD보드도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이런 것들은 칩 저항을. 0ohm이라는 거지 이거는. 조금 전에 칩 저항 표기명을 얘기 드렸죠. 자, 첫째 자리수 여기가 첫째 자리수하고 얘기 드렸어요.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이게 배수란 말이죠. 자, 1004로 한번 봅시다. 1004 그죠? 요 밑에 끝에가 배수라고 그랬죠. 이게 0의 개수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0이 4개 붙는 거죠. 그럼 뭡니까? 여기에 6개니까 1메가는 그죠? 10의 6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걸 6개를 지워버리면 이게 1메가가 된다는 거죠. 자, 101이다.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수, 그 다음 10의 이렇게 곱수니까 10의 1승이니까 이게 0이잖아요. 0이 하나 붙는 거잖아요.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왜 100ohm이 된다는 얘기죠. 204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죠? 20에다가 0이 4개 붙었어요. 이렇게. 4개. 이거 5ohm이란 말이야. 이게 5ohm. 그죠? 1시, 100, 1000만, 10만, 20만 ohm이잖아요. 20만 ohm 뭡니까? 킬로로 고치면 1kg는 1000ohm이잖아요. 3개를 날리게 되면 뭡니까? 200kOhm이 되겠죠. 자, 706이다.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끝에는 배수니까 10의 영수는 1이라고 했죠. 이게 76ohm이 되는 거죠. 2612다. 그러면 요게 5ohm이잖아요. 이게 5ohm. 그러면 1kg는 1000ohm이니까 앞에 세 자리를 찍어버리면 26.1kOhm이 되는 거죠. 822도 마찬가지죠. 여기 1kg는 1000ohm이니까 세 자리 앞에다 점을 찍으면은 8.2kg가 되는 거고, 1200이다. 끝에는 배수라고 그랬죠. 10의 영승은 1이죠. 120ohm이 되는 거고. 5R6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R은 소수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5.6ohm이 되겠죠. 근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뭐 01X라든가 뭐 50A라든가 요거는 지금 뭐냐면 우리 그 공식 카페에 가면은 SMD 코드 V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이걸 봐야 돼요. 그죠? 이렇게 예외사항도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렇게 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메인보드에 보니까 뭐 40X라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죠. 첫째 달 둘째 자리수 곱수가 아니라 얘는 이제 그 SMD 코드를 찾아봐요. 40X는 25.5ohm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예외사항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까?
설계자가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는 설계자가 하는 걸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지 설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뭐 이렇게 좀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데 아마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드네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 카페에 가면 공식 카페에 가면은 SMD 코드북이라고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 양부 판별법은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디지털 테스터에 저항 모드로 레인지를 맞춰 놓고요. 자, 여기 지금 요걸 재는 거, 요 부분을 470이죠. 이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곱수니까 10의 영승은 0, 1이죠. 47 ohm이죠. 자, 여기 재봤어요. 회로가 이상해서 재봤더니 47.7이 나왔어요. 정상이죠. 이게 만약에 뭐 2ohm이 나왔다. 얘는 용량 감퇴죠. 가르면 되겠죠. 이렇게 양부 측정을 하면 됩니다. 이 저항은 쉽죠. 그죠? 이 칩 저항 표기명을 내가 빨리빨리 읽어야 된단 말이죠. 이건 0ohm 여기 있네, 0ohm. 그죠? 이건 61X라고 되어 있네. 이건 SMD 코드북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SMD 코드북이 보면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출력을 해 놓으면 또 보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트위저로도 한번 이렇게 집게 형식이 편하잖아요. 이러고, 그죠? 이런 게 있으면 장비가 편한데,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이런 부담 주기 싫어서 이런 장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항 렌즈로 맞춰서 재니까 45.8이 나왔어요. 근데 장비마다 정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스마트 트위저로도 이렇게 가능하다, 측정이. 자, 우리가 이제 코일을 좀 많이 써요. 코일도. 코일은 뭐냐면은, 하나의 뭐냐면, 인덕턴스라는 얘기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코일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어떤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 그죠? 어떤 인덕턴스의 역할도 하고, 많이 역할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 회로에 쓰는 것은 이제, 아주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메인보드에서는 주로 어떤 걸 쓰냐면, 이 치코일을 많이 씁니다. 아까, 사우스 브리지하고 PS2 인터페이스 쪽하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그죠? 완충 작용을 해주고 하는 이런 걸 이 치코일을 쓴다 그랬죠. 그죠? 요걸 많이 씁니다. 얘도 표기명이 없어요. 얘를 등가위로 그린다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페라이트 코어에다가 요런 식으로 코일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을. PCB 표기명은 모르냐면 L로 돼 있어요. L. 근데 이제 보통 메인보드에서 보면 이런 것도 많이 써요. 이런 것도 많이 쓰고 메인보드에서 보면요. 전원부 쪽에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이런 것들은. 자, 여기 보면 전원부 쪽에 이런 인덕터들 많이 쓰죠. 예. 인덕터. 이런 인덕터입니다. 이런 게. 그죠? 많이 쓰죠. 이런 거. 요것도 좀 알아야 돼요. 요것도 지금 표기명이 있어요. 표기명이. 보통 이제 코일은 헨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헨리는 이제 너무 용량이 큰 숫자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헨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요것도 마찬가지 101 돼 있으면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첫째 자리수예요. 요게 둘째 자리수의 배수예요. 그럼 101이니까 그죠? 10의 1승은 10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100 마이크로 헨리가 되겠죠. 요것도 4R7에서 아까 R은 저항에서 뭐라 했어요? 소수점이라 했죠? 4.7 마이크로 헨리가 되는 거죠. 이 1은 뭐냐면 이 1에다가 10의 1승이니까 이건 뭡니까? 200 마이크로 헨리가 되겠죠. 이렇게 표기명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R7은 4.7 그죠? 680은 뭡니까? 10의 0승 1이니까 68 마이크로 헨리가 되겠죠. 자, 메인보드에 쓰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치코일을 씁니다. 코일은 표기명이 L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치콘덴사나 치코일이나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치코일 갈 자리에 치콘덴사 쓰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이 표기명을 보고 C냐 L이냐 따라서 C는 콘덴사, L은 코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판단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치코일은 아까 말한 등가위로 온다면 이 코일에다가 이 전선을 감아 놓은 거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고주파 노이즈를 차단하는 역할을 많이 쓰는데, 이게 쇼트가 많이 돼요. 이것도 사이즈가 있어요. 3216. 그러면 가로가 3.2mm, 세로가 1.6mm라는 그런 소자죠. 이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많이 써요. 이게 나갔다 어떻게 합니까? 아까처럼 이 크기가 같은 걸 써야 되겠죠. 왜? 인덕턴스 값이 틀리기 때문에, 그죠? 같은 걸 써줘야 되겠죠. 나 크기를 못 재겠다. 아까 버니어 캘리퍼스 얘기했죠. 그거 측정 기구를 갖고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코일 양부판을 몇 번. 코일은 디지털기 저항 모드로 놓고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코일을. 그죠? 그래서 코일 같은 거는 보통 1ohm에서 11ohm 사이 나면 측정이 된다는데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미스터 쪽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